천 개의 찬란한 태양 다시 칠. 할레드 호세인이 지음 왕은철 옮김. 마리암. 그 모든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오두막에 돌아온 것 같았다. 왈라야트 여자 감옥은 코체우 모르가 인근의 샤르에 나우에 위치한 정사각형 모양의 단조롭게 생긴 건물이었다. 그 감옥은 남자 죄수들을 수용하는 더 큰 건물들의 중앙에 있었다. 맹꽁이 자물쇠가 달린 문이 마리암과 다른 여자 죄수들을 주변의 남자 죄수들로부터 갈라놓고 있었다. 마리암이 세어보니 감방은 5개였다. 더러운 벽은 칠이 벗겨지고 작은 창문들은 뜰 쪽으로 나 있고 가구는 전혀 없는 감방이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그러나 감방으로 통하는 문들은 열려 있었고 여자 죄수들은 자유롭게 뜰을 들락거릴 수 있었다.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다. 커튼도 없었다. 그것은 탈레반 간수들이 감방 내부를 지켜본다는 의미였다. 어떤 여자들은 간수들이 창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눈이 벌게져 늑대처럼 웃으며 자신들을 곁눈질하며 음탕한 농담을 소곤거린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카를 입고 있다가 해가 지고 정문에 자물쇠가 걸리고 간수들이 그들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야 벗었다. 마리암이 여자 5과 아이 4과 함께 쓰는 감방은 밤이 되면 어두웠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면 그들은 젖가슴이 거의 없고 머리가 검고 곱슬곱슬하고 키가 작은 나그마라는 여자를 천장으로 들어올렸다. 껍질이 벗겨진 전기선 때문이었다. 나그마는 올라가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전구 주변에 감아 정리했다. 화장실은 작았다. 시멘트로 된 바닥은 깨져 있었다. 땅에는 직사각형으로 된 작은 구멍이 있었고 바닥에는 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구멍을 들락거렸다. 감옥의 한가운데 직사각형 모양의 뜰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다. 우물에는 배수로가 없었다. 그래서 뜰은 종종 질퍽거리고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 서로 겹쳐지는 빨랫줄들에는 손으로 빨아서 널어놓은 양말과 기저귀가 가득했다. 이곳에서 죄수들은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면회했다. 그들은 거기에서 가족이 가져온 쌀을 삶았다. 감옥에서는 아무 음식도 주지 않았다. 뜰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도 했다. 마리암은 많은 아이들이 왈라야트 감옥에서 태어났으며 담 너머에 있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리암은 그들이 서로를 쫓아다니고 맨발로 진흙을 튀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왈라야트와 자신들의 몸에 배인 똥과 오줌 냄새를 의식하지 못하고 한 대 얻어맞을 때까지 탈레반 간수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재미있게 놀았다. 마리암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있는 탈레반들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요청한 것이었다. 면회 사절. 마리암의 감방에 있는 여자들 중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집에서 달아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여기에 갇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리암은 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일종의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존경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리암에게 자기들의 담요를 줬다. 그들은 앞을 다퉈 그녀와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했다.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그마였다. 그녀는 늘 마리암의 팔꿈치를 끌어안고 어디를 가든 졸래졸래 따라다녔다. 나그마는 그것이 자기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상관없이 불행한 일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30살이 많은 양복장이한테 자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그마는 양복장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한테선 고흐 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수보다 이빨 수가 적더라니까요. 그녀는 지방의 율법 학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가르데즈로 함께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카불을 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잡혔다.
그들이 집으로 끌려갔을 때 율법학자의 아들은 태형을 당했다. 그리고 나그마가 자신을 유혹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홀렸다고 말했다. 그는 코란을 연구하는 일에 다시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율법학자의 아들은 석방되었다. 나그마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그마가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했다. 나그마의 말을 들으며 마리암은 나나가 어느 날 아침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딸아, 이제 이걸 알아라. 잘 기억해둬라.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처럼 남자는 언제나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단다. 언제나 말이다. 그걸 명심해라 마리암. 오래전 일이었다. 그 말을 했을 때 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사피드코 산 위에는 실오라기 같은 핑크색 구름이 떠 있었다. 마리암의 재판은 지난주에 있었다. 법률 자문도 없었고 청문회도 없었으며 반대 신문도 없었고 상고도 없었다. 마리암은 증언할 권리를 포기했다. 모든 것이 15분도 못 되어 끝났다. 가운데 앉은 판사가 재판장이었다. 과민해 보이는 탈레반이었다. 그는 가죽 같은 누런 피부에 꼬불꼬불하고 붉은 수염을 기른 몹시 여인 사람이었다. 그는 눈을 커 보이게 하고 누런 흰자위가 훤히 보이게 하는 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의 목은 머리에 복잡하게 둘린 터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늘었다.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함실아, 이걸 인정합니까? 마리암이 말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어쩌면 끄덕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손과 머리를 표시나게 떨고 있었다. 마리암은 그걸 보고 파이줄라 선생이 몸을 떨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차를 마시면서도 컵을 손으로 잡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왼쪽에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에게 몸짓을 하자 그의 입술에 공손하게 컵을 갖다 댔다. 그러고 나면 그 탈레반은 살포시 눈을 감았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우아한 몸짓이었다. 그에게는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미소는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암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악이나 비난의 어조가 아니라 미안해하는 듯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의 오른쪽에 있던 앙상한 얼굴의 탈레반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까? 이 사람은 셋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다. 그는 단호하고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어조로 빠르게 말했다. 그는 마리암이 파시토어를 할 줄 모르자 짜증을 냈다. 마리암의 눈에 그는 자신의 권위를 즐기고 모든 곳에서 범죄 행위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생득권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로 보였다. 마리암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탈레반이 말했다. 신은 당신네 여자들과 우리 남자들을 다르게 만들었나 봅니다. 뇌부터 다릅니다. 당신들은 우리처럼 사고할 수도 없습니다. 서구의 의사들과 그들의 과학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증인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여자는 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암이 말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여자를 죽였을 겁니다. 그는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자들이란 늘 온갖 것에 대해 맹세를 하지요. 제가 얘기한 건 진실입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둘째 부인 말고 증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리암이 말했다. 없습니다. 그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킬킬거렸다. 그것 보시오. 다음에 얘기를 한 사람은 병색이 완연한 탈레반이었다. 페샤와르에 의사가 있어 파키스탄 출신의 유능한 젊은 의사요. 나는 한 달 전에 그를 보고 지난주에 다시 보았소. 나는 그에게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했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디다. 3달입니다. 길어야 6달입니다. 물론 모든 게 알라신의 뜻입니다. 그는 왼편에 있는 어깨가 넓은 남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입에 대어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는 떨리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5년 전에 떠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소.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슬픔을 참아내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소. 아니 나는 시간이 되면 즐겁게 떠날 것 같소. 함시라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신 앞에 불려가는 날 신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서요. 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너는 내 율법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함시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신에게 설명하겠소?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소? 내가 아니 우리 중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우리를 위해 만든 법을 계속 지키는 길밖에 없소. 함시라 내가 나의 종말을 더 분명히 보고 심판의 날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확고해지고 있소.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며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안경을 쓴 눈으로 마리암을 쳐다보았다.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눈길이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쾌하지 못한 성격의 남자였다는 당신의 말을 믿소. 하지만 함시라 나는 당신의 행동의 잔인함에 마음이 혼란스럽소. 나는 당신이 한 일이 걸리오.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했을 때 그의 어린 아들이 위층에서 그를 위해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걸리오. 나는 피곤하오. 나는 죽어가는 몸이오. 나는 관대해지고 싶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소. 하지만 신이 나를 부른 뒤 하지만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그의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함시라 당신은 사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도 하지만 당신은 사악한 짓을 했소.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오. 샤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소. 샤리아는 나에게 당신을 내 자신도 곧 가게 될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소. 함시라 이해하겠소? 마리암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알라신이 당신을 용서해 주시길 빌겠소. 그들은 그녀를 내보내기 전 마리암에게 서류를 꺼내며 그녀의 진술과 판결문 아래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마리암은 새 탈레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 27년 전 다른 율법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던 게 생각났다. 마리암은 감옥에서 열흘을 보냈다. 그녀는 감방의 창문 옆에 앉아서 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름바람이 불면서 종이 쓰레기가 미친 듯이 나사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고 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사람들, 간수, 수감자들, 아이들, 마리암, 이 고개를 숙였지만 먼지는 그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먼지는 귓바퀴, 코, 속눈썹, 주름, 어금니 사이의 빈 공간을 파고들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다. 낮에 불던 바람이 과했음을 속죄하기라도 하듯 밤바람은 잔잔했다. 왈라야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나그마는 마리암에게 귤 한 개를 주었다. 그녀는 그걸 마리암의 손바닥에 놓고 손을 오므려 줬다. 그런 다음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최고의 친구였어요. 마리암은 쇠창살이 쳐진 창문 옆에서 수감자들을 바라보며 그날의 남은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나리 냄새가 밴 연기와 따뜻한 공기가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다. 마리암은 아이들이 술래잡기 놀이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작은 소녀 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리암이 알고 있는 노래였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서 낚시를 하며 잘일이 그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황토길에 놓인 새의 목욕그릇, 가장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던 피라미, 철부덕 미끄러지더니 얼랄라 얼랄라 허부적 허부적. 마리암은 마지막 날 밤 앞뒤가 안 맞는 꿈들을 꿨다. 수직으로 쌓인 11개의 조약돌, 다시 젊어진 잘릴, 그의 환한 웃음, 보조개가 있는 볼, 군데군데 흐르는 땀, 어깨 위에 걸친 코트, 번들번들한 검정색 뷰익 로드 마스터에 태워주려고 그녀를 데리러 온 잘릴. 시내를 따라 그녀와 함께 걸으며 로사리오 묵주를 빙빙 돌리는 파이즐라 선생.
엷은 자주색 야생 붓꽃이 피어있고 풀이 무성한 녹색 둑과 물을 따라 미끄러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 붓꽃은 꿈속에서는 클로버 향이 났다. 오두막의 문간에 서 있는 나나, 밥을 먹으라고 멀리서 마리암을 부르는 나나의 분명치 않은 목소리. 녹색 그늘 속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딱정 벌레들이 종종 걸음을 치고 메뚜기들이 뛰어다니는 서늘한 곳에서 놀고 있는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황토길을 힘들여 올라가며 손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 소의 목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 언덕에서 매 하고 양이 우는 소리. 가지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트럭이 도로에 난 구멍을 지나고 돌을 튕기면서 짐칸 바닥에 앉은 마리암의 몸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그 충격으로 엉덩이 뼈가 아팠다. 무장을 한 젊은 탈레반이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암은 그윽하고 밝은 눈에 얼굴에 약간 각이 지고 트럭 옆을 손톱이 새까만 집게 손가락으로 두들기고 있는 온화해 보이는 이 젊은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가 말했다. 어르신, 배고프세요? 마리암이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 비스켓이 하나 있어요. 좋은 거예요. 배고프시면 드릴게요. 저는 괜찮거든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온화하게 바라보았다. 어르신, 무서우세요?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다. 마리암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요. 아주 무서워요. 저한테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아요. 한때 자전거 수리공이셨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다니셨고 어떻게 웃었고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눈길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마리암을 쳐다보았다.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사자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데려가던 날 아침에는 어린애처럼 우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아셨으면 해서요. 어르신, 전혀 창피하실 것 없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리암은 조금 울었다. 수천 개의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좌석에서 그 모습을 더 잘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암이 트럭에서 내렸을 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경기장을 감쌌다. 마리암은 확성기에서 자신의 죄상이 발표되자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있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불쌍해서 그러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마리암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그날 아침 일찍 그녀는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울고 애원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토하거나 오줌을 지리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마지막 순간에 동물적인 본능이나 육체적인 치욕에 굴복하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려오면서 그녀의 다리는 휘청거리지 않았다. 팔이 불안하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녀를 끌고 갈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비틀거렸던 건 잘마이를 생각했을 때였다. 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건 자신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 될 터였다. 마리암은 걸음걸이를 바로 하고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갔다. 무기를 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남쪽 골문을 향해 걸어가라고 했다. 마리암은 사람들이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땅과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따라오는 사형 집행인의 그림자의 눈길을 고정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리암은 대부분의 삶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20걸음을 걸으면서 조금 더 살았으면 싶었다. 라일라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와 같이 별들이 떠 있는 하늘 밑에서 차를 마시고 먹다 남은 할와를 먹었으면 싶었다. 마리암은 아지자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녀가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는 걸 못 본다는 게 슬펐다.
그녀의 손톱을 헤나로 칠해주고 결혼식 날에 노쿨, 사탕을 뿌려주지 못한다는 게 슬펐다. 아지자의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다는 게 슬펐다. 늙어서 아지자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참 좋을 것 같았다. 골대 가까이에 이르자 뒤에 있던 남자가 그녀에게 걸음을 멈추라고 말했다. 마리암은 시키는 대로 했다. 마리암은 부르카의 망사를 통해서 그림자의 팔이 그림자의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았다. 마리암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많은 걸 소망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그녀에게 엄습해 온 건 더 이상 회한이 아니라 한없이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한 시골 여자의 하람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쓸모없는 존재고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불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잡초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이자 벗이자 보호자로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되어 드디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마리암은 이렇게 죽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 나쁜 건 아니었다. 이건 적법하지 않게 시작된 삶에 대한 적법한 결말이었다. 마리암의 마지막 생각은 코란의 한 구절이었다. 그녀는 그걸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신은 진실을 갖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신은 밤이 낮을 가리게 하시고 낮이 밤을 따라잡도록 하신다. 신은 해와 달을 소용이 되도록 만드셨다. 해와 달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신은 위대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탈레반이 말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오 신이시여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함시라 여기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아래를 보세요. 마리암은 시키는 대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4부 타리크는 지금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라일라는 잠에서 깨어 그가 머리에 셔츠를 뒤집어 쓰고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나시르 바그흐에서 시작된 두통이 감옥에 가면서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때때로 두통이 심해져 먹은 걸 토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육점 주인의 칼이 한쪽 관자놀이를 파고들어 뇌를 서서히 비틀다가 다른 쪽을 파고드는 것 같다고 한다. 두통이 시작될 때는 입에서 쇳내가 나. 때때로 라일라가 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대주면 두통이 조금 가신다. 사이드의 의사가 타리크에게 준 흰 알약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날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코에서는 콧물이 떨어지고 그런 난리가 없다. 라일라는 그가 두통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에는 옆에 앉아 목덜미를 주물러 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는다.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반지의 감촉이 차갑다. 그들은 마리에 도착한 날 결혼을 했다. 사이드는 타리크가 결혼할 거라고 하자 안심했다. 결혼하지 않은 부부가 호텔에 사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사이드는 라일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혈색이 좋고 눈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희끗희끗한 검은 콧수염을 길러 끝을 살짝 말고 있었다. 그리고 긴 흰 머리를 이마에서 뒤로 넘기고 있다. 말씨가 부드럽고 매너가 좋으며 말하는 모습이 차분하고 움직임이 품위가 있었다. 그날 결혼식을 위해 친구와 율법 학자를 부르고 타리크를 옆으로 불러 돈을 준 사람도 사이드였다. 타리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사이드가 우겼다. 그래서 타리크는 쇼핑센터에 가서 가느다란 반지 2개를 사갖고 돌아왔다. 그들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밤늦게 결혼을 했다. 율법 학자가 그들의 머리에 둘러준 녹색 베일의 밑에 거울 속에서 라일라의 눈이 타리크의 눈과 만났다. 눈물도 없었고 결혼할 때 짓는 미소도 없었고 변치 말고 사랑하자는 속삭임도 없었다. 침묵 속에서 라일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이보다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한때 젊었던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늘어져 있었다. 타리크는 입을 열고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베일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라일라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놓쳐버렸다. 그날 밤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침대에 누웠다. 아이들은 그들 밑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라일라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와 타리크는 정말로 편안하게 얘기를 했었다. 얘기를 할 때는 대기가 그들의 말로 가득 차는 듯했다. 아무 말이나 제잘되고 서로의 말을 끊으면서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목깃을 잡아당기고 걸핏하면 웃고 좋아서 난리였었다. 어렸을 때 이래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얘기할 게 너무 많았다. 그러나 첫날 밤의 무게가 그녀에게서 모든 말들을 훔쳐 가버렸다. 그날 밤은 그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그가 바로 옆에 있고 그의 온기를 몸으로 느끼고 그와 머리를 맞대고 눕고 그의 오른손이 그녀의 왼손에 닿아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이었다. 한밤중에 라일라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었다. 그들은 아직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풍선이 날아갈 새라 묶은 끈을 조바심 치며 움켜쥐고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라일라는 마리가 좋다. 서늘하고 안개 낀 아침 나절과 눈부신 노을, 빛나는 밤하늘, 소나무들의 녹색, 나무의 튼튼한 몸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다람쥐들의 부드러운 갈색,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차양 밑으로 몰려들게 하는 소나기 등 모든 게 좋다. 이 지역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시설들이 확장되면서 마리의 자연이 훼손된다고 불평하지만 그녀는 기념품 가게들과 여행객들이 묵는 호텔들이 좋다. 라일라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걸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카불이었다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녀는 옥외 화장실이 아니라 진짜 화장실이 있다는 게 좋다. 수세식 변기, 샤워기, 싱크대도 좋다. 싱크대에는 손목만 살짝 움직이면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두 개의 수도꼭지가 달려 있다. 그녀는 알려나가 매하고 우는 소리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하고 악의 없는 불평을 늘어놓는 요리사 아디바가 아침에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게 좋다. 때때로 라일라는 타리크가 잠을 자고 아이들이 잠을 자다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마움에 목이 맨다. 그녀의 눈이 물기로 가득해진다. 아침에 라일라는 타리크를 따라 이방저방 옮겨 다닌다. 그의 허리에 걸린 고리에서 열쇠들이 짤랑거린다. 유리를 닦는 스프레이 병이 그의 청바지 벨트에 매달려 대롱거린다. 라일라는 걸레, 소독제, 화장실용 솔, 경대를 닦는 데 쓰는 스프레이용 왁스가 가득 담긴 통을 가져온다. 아지자도 한 손에 걸레를 들고 따라온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마리암이 콩으로 속을 채워 만들어준 인형이 들려있다. 잘마이는 마지못해서 시무룩하게 그들을 따라온다. 늘 몇 발자국 뒤로 처진다. 라일라는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침대를 만지고 먼지를 턴다. 타리크는 화장실 세면대와 욕조를 씻고 변기를 청소하고 리놀륨 바닥에 걸레질을 한다. 그는 깨끗한 수건, 소형 샴푸병, 아몬드 향이 나는 비누를 선반에 채운다. 아지자는 스프레이를 뿌려 유리 닦는 일을 한다고 우긴다. 인형은 언제나 그녀가 일하는 곳 가까이에 놓여 있다. 라일라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아지자에게 타리크에 관한 얘기를 했다. 아지자와 타리크의 관계는 이상하다. 거의 불안할 정도다. 벌써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 아지자는 그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물건들을 건네준다. 밥을 먹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미소가 오간다.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벗 같다. 라일라가 그 말을 했을 때 아지자는 생각에 잠겨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잠시 후에 말했다. 저는 그분이 좋아요. 그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지자, 그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다. 엄마, 제가 알 수 있도록 나머지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라일라는 나머지 얘기를 해줬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알았던 사람 중 최고의 남자란다. 떠나시면 어떻게 하죠? 안 떠날 거야. 아지자 나를 봐라. 내 아빠는 너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거다.
아지자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일라는 가슴이 미어졌다. 타리크는 잘마이에게 흔들 목마를 사주고 수레를 만들어줬다. 감옥에서 한 수감자로부터 종이로 동물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익히고 있던 그는 종이를 수없이 접고 잘라 잘마이에게 사자, 캥거루, 말, 화려한 깃털이 달린 새들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잘마이는 그러한 노력을 버릇없이 때로는 아기에 찬 어조로 내친다. 그가 울면서 소리친다. 아저씨는 당나귀야. 나한테는 그런 장난감 필요 없어. 라일라가 놀라서 숨을 헐떡인다. 잘마이, 타리크가 말한다. 괜찮아, 라일라. 괜찮아, 그냥 둬.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여행을 갔어. 돌아오면 우리 아빠가 아저씨를 두들겨 팰 거야. 아저씨는 도망도 못 갈 거야. 우리 아빠는 다리가 둘이고 아저씨는 하나잖아. 밤에 라일라는 잘마이를 껴안고 바발로 기도문을 같이 낭송한다. 잘마이가 물으면 그의 아빠는 여행 중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게 싫다. 아이한테 거짓말하는 자신이 싫다. 라일라는 치욕스러운 거짓말을 수없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안다. 잘마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리고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혹은 나중에 자기 신발끈을 스스로 멜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끝없이 물을 거시기 때문이다. 라일라는 그가 언젠가는 질문을 하다 지칠 것이라는 걸 안다. 서서히 잘마이는 왜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는지 의아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신호등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를 지척거리며 지나가거나 앞이 트인 사모바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노인들을 보고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그는 굽이쳐 흐르는 강을 따라 걷다가 혹은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부재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이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가장자리가 더 무뎌진 어떤 것 말이다. 민담처럼 존경해야 하고 신비로운 그 무엇처럼. 라일라는 마리에서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행복은 아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은 아니다. 타리크는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라일라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간다. 몰을 따라서 장신구를 파는 가게들이 있고 그 옆에 19세기 중반에 세워진 성공의 교회가 있다. 타리크는 거리의 행상에게서 그들에게 차플리, 야채와 고기를 꼬챙이에 꿰는 요리를 사준다. 그들은 그 지역 사람들,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든 유럽 사람들, 더위를 피해 이곳으로 온 펀잡 사람들 속에 섞여 산책을 한다. 이따금 그들은 카시미르 고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거기에서 타리크는 젤룸 강의 계곡, 소나무들이 우거진 경사면, 나무들이 울창한 산을 보여준다. 그는 그 산에 원숭이들이 산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리에서 30km쯤 떨어진 단풍나무로 덮인 나티아 갈리에도 간다. 타리크는 라일라의 손을 잡고 총독 관저로 통하는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옛 영국 공동묘지에서 멈추거나 택시를 타고 산의 정상으로 가서 안개에 덮인 푸릇푸릇한 계곡을 내려다본다. 그들이 가끔 그렇게 외출해 가게의 창문을 지나칠 때 라일라는 거기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남자, 아내, 딸, 아들. 그녀는 자신들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비밀도 거짓말도 회한도 없는 아주 평범한 가족으로 보일 게 틀림없다는 걸 안다. 아지자는 가끔 악몽을 꾸고 덜덜 떨면서 일어난다. 라일라가 옆에 누워 소매로 그녀의 볼을 닦아주고 달래서 다시 잠이 들게 해줘야 한다. 라일라도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카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있다. 그녀는 통로를 거닐고 계단을 오른다. 그녀는 혼자다. 그러나 문 뒤에서 다리미질을 하는 소리, 시트를 펼쳤다가 접는 소리가 들린다. 때때로 한 여자가 헤라트의 옛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방은 텅 비어 있다. 아무도 없다. 꿈을 꾸면 라일라는 힘들다. 그녀는 땀에 젖어 깨어난다. 눈이 쑤실 정도로 눈물이 쏟아진다. 힘들다. 매번 힘들다.
그해 9월 어느 일요일 라일라는 감기에 걸린 잘마이에게 낮잠을 재우려고 눕히고 있다. 타리크가 그들의 오두막에 뛰어든다. 그가 숨을 약간 헐떡이며 말한다. 들었어? 그들이 그를 죽였어. 아마드샤 마수드가 죽었대. 그래? 문간에서 타리크는 그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전한다. 모로코 태생의 벨기에인이라고 하는 두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도중에 비디오 카메라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 터졌대. 마수드와 기자 하나가 죽었대. 다른 사람이 도망치려 하자 그들이 쏴 죽였대. 사람들 말로는 그 기자들이 어쩌면 알카에다였을 거래. 라일라는 그녀의 어머니가 침실 벽에 붙여놓았던 아마드샤 마수드의 사진을 떠올린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골똘한 얼굴에 주름을 짓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 사진이었다. 라일라는 마수드가 오빠들의 장례식에서 기도를 해줬다는 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를, 그리고 그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했던 걸 떠올린다. 그의 도당과 다른 도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는 좋은 남자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야.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라고. 그녀는 모든 것이 끔찍해지고 카불이 폐허로 변했어도 마수드를 여전히 판즈시르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라일라는 그렇게 용서할 기분이 아니었다. 마수드의 처참한 말로가 즐겁지도 않지만 그녀는 인근 지역들이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황폐화되고 깨진 벽돌 조각에서 시체들을 끄집어내고 아이들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 옥상이나 높은 가지에서 그들의 손과 발이 발견되던 걸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로켓탄이 떨어지기 전에 어머니 얼굴에 깃들었던 표정을 너무도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고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머리가 날아간 아버지의 몸통이 근처에 떨어지고 그의 셔츠에서 그려져 있던 다리의 탑이 짙은 안개와 피 속으로 보이던 걸 너무나 분명히 기억한다. 타리크가 말한다. 장례식이 있을 거야. 분명해. 아마 라왈핀디에서 있을 거야. 거창한 장례식이 되겠지. 잠이 거의 다 들었던 잘마이가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다. 이틀 후 그들이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타리크는 걸레를 놓고 급히 밖으로 나간다. 라일라가 그의 뒤를 따른다. 소음은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고 있다. 리셉션 데스크의 오른쪽으로 여러 개의 의자들과 베이지색 양가죽으로 된 두 개의 소파가 놓인 라운지가 있다. 소파의 맞은편 구석에 텔레비전이 있다. 사이드, 수위, 손님 여럿이 그 앞에 모여 있다. 라일라와 타리크도 그곳으로 간다. 텔레비전은 BBC 방송에 맞춰져 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 혹은 탑의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타리크가 사이드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사이드가 대답하려고 할 때 비행기 한 대가 화면의 구석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근처의 탑으로 돌진해 라일라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큰 불덩이로 폭발한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헉 하는 소리가 나온다. 2시간도 안 되어 두 탑이 무너졌다. 곧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타리크가 말한다. 탈레반이 빈 라덴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아지자는 그의 맞은편 침대에 앉아 체스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타리크는 그녀에게 체스를 두는 법을 가르쳐줬다. 아지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할 때 취하는 몸짓을 흉내내어 얼굴을 찡그리며 아랫입술을 두드린다. 잘마이의 감기는 조금 괜찮아졌다. 그는 잠들어 있다. 라일라는 그의 가슴에 빅스 감기약을 문질러 주고 있다. 그녀가 말한다. 들었어. 탈레반은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피신한 매흠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님을 넘겨주는 것은 파시툰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타리크는 쓴웃음을 짓는다. 라일라는 그의 웃음에서 훌륭한 파시툰 전통이 왜곡되고 부족의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을 읽는다.
그 공격이 있은 지 며칠 후 라일라와 타리크는 다시 호텔 로비에 가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조지 워커 부시가 연설을 하고 있다. 그 뒤에 커다란 미국 국기가 보인다. 어느 한 지점에서 그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라일라는 그가 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이드는 그들에게 부시가 지금 전쟁을 선포했다고 설명한다. 타리크가 묻는다. 누구한테요? 우선 당신네 나라한테. 타리크가 말한다. 그리 나쁜 건 아닐지도 몰라. 그들은 사랑을 막 끝낸 상태다. 그는 머리를 라일라의 가슴에 대고 팔을 그녀의 배에 두른 채 누워있다. 처음 몇 번은 어려웠다. 타리크는 미안하다고 했고 라일라는 괜찮다고 했다. 아직도 문제가 있다. 지금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아이들과 함께 쓰는 오두막이 너무 비좁다. 아이들은 그들 밑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잔다. 그래서 사적인 공간이 거의 없다. 대부분 라일라와 타리크는 아이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옷을 입은 채로 담요 밑에서 소리를 죽이고 사랑을 한다. 시트가 바스락거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유독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라일라에게는 타리크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불안감은 이겨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이 사랑을 할 때 라일라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이 같이 사는 삶이 일시적인 축복이고 곧 그것이 다시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누그러진다.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녀가 말한다.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말이야. 결국 그리 나쁜 건 아닐지도 몰라. 고국에서는 다시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폭탄이다. 라일라는 시트를 바꾸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서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쟁의 모습을 바라본다.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군벌들에게 무기를 제공했고 탈레반을 쫓아내고 빈 라덴을 찾기 위해 북부연합의 협력을 얻어냈다. 그러나 타리크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힌다. 라일라는 그의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서 거칠게 밀어낸다.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어쩌라고? 다시 집들이 파괴될 텐데 괜찮다고? 그리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 나와? 쉿, 아이들이 깨겠어. 그녀가 고함을 친다. 타리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카람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도 죄 없는 사람이 몇백이나 죽었어. 직접 죽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야. 타리크가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라일라를 내려다본다. 그게 아니야.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내 말은 라일라가 말한다. 당신은 몰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첫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한다. 당신은 무자히딘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떠났어. 나는 뒤에 남았던 사람이야. 나는 전쟁을 알아. 나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어. 타리크, 내 부모님 말이야. 그런데 당신 입에서 전쟁이 그리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해? 라일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싼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 말은 어쩌면 이번 전쟁이 끝나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미였어.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일라는 자신이 그를 몰아쳤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말한다. 그에게 한 말은 부당하다. 전쟁 때문에 그의 부모도 죽지 않았던가? 그녀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것이 무엇이었든 이미 부드러워지고 있다. 타리크는 계속 부드럽게 말한다. 그가 끌어당기자 그녀는 끌려간다. 그가 손과 이마에 입을 맞추자 그녀는 가만히 있는다. 그녀는 그가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안다. 어쩌면 이것은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어쩌면 부시의 폭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간 아이들이 자신처럼 로켓탄에 의해 고아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라일라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좋아하는 건 어렵다. 그건 위선적이고 사악해 보인다. 그날 밤 잘마이는 잠에서 깨어 기침을 한다. 라일라가 몸을 움직이기 전에 타리크가 침대 가장자리로 다리를 움직인다. 그는 의족을 채우고 잘마이에게 걸어가 그를 들어서 앉는다.
침대에서 라일라는 어둠 속을 이리저리 오가는 타리크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는 타리크의 어깨에 얹힌 잘마이의 머리, 타리크의 목을 감고 있는 잘마이의 손, 타리크의 엉덩이에서 흔들리는 잘마이의 작은 발의 윤곽을 바라본다. 타리크가 침대로 돌아왔을 때 그들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라일라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진다. 타리크의 볼이 젖어 있다. 마리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평온하다. 일도 힘들지 않다. 쉬는 날이면 라일라와 타리크는 아이들을 데리고 파트리아타 산에 있는 체어리프트를 타러 가거나 맑은 날이면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 시내가 멀리 보이는 핀디 고제에 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잔디 위에 담요를 펼쳐놓고 오이가 곁들여진 고기 완자 샌드위치를 먹고 차가운 진저 에일을 마신다. 괜찮은 삶이다. 고마운 삶이다. 라일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라시드와 함께 정말 힘들게 살던 시절에 그녀가 꿈꾸곤 했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매일 라일라는 스스로에게 이걸 환기시킨다. 2002년 7월 어느 따스한 밤 그녀와 타리크는 침대에 누워 아프가니스탄의 변화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한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합군이 탈레반을 주요 도시로부터 국경 너머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있는 산악지대로 밀어냈다. 국제평화유지군이 카불에 파견되었다. 하미드 카르자이가 임시 대통령이다. 라일라는 지금이 타리크에게 얘기할 때라고 생각한다. 1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카불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면 팔 한쪽이라도 기꺼이 내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북적거리는 쇼르 시장, 바브르의 정원들, 물이 담긴 염소 가죽 부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립다. 코체흐 모르가에서 옷감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 카르테 파루안에 있는 참외 장수들이 그립다. 하지만 라일라는 단순한 향수 때문에 카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불안감에 쫓기고 있다. 그녀는 카불에 새로 학교가 지어지고 도로가 다시 포장되고 여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즐겁고 감사한 것이지만 어딘지 불충분해 보인다. 중요치 않아 보인다. 아니, 낭비인 것 같다. 최근에는 바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일라, 너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끝나면 아프가니스탄이 너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걸 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린다. 라일라는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나는 내 아들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일이 벌어질 때, 아프가니스탄이 해방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도 그걸 보도록 말이죠. 그 애들은 내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라일라의 일부는 카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이 그녀의 눈을 통해서 그걸 보도록 말이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이유는 마리암 때문이다. 마리암이 이걸 위해 죽었나? 그녀는 라일라가 외국에서 하녀 노릇을 하라고 자신을 희생했을까? 라일라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라일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마리암에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라일라에게는 중요하다. 갑자기 그게 아주 중요해졌다. 그녀가 말한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타리크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그녀를 내려다본다. 라일라는 그가 얼마나 멋있는지 다시 한번 감탄한다. 이마의 완벽한 곡선, 팔의 홀쭉한 근육, 생각에 잠긴 듯하고 지적인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라일라는 아직도 그들이 서로를 다시 찾았고 그가 정말로 옆에 있으며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가 묻는다. 돌아가? 카불로? 당신도 원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불행해? 당신 행복해 보이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라일라가 일어나 앉는다. 타리크는 움직여서 그녀를 위해 자리를 만든다. 라일라가 말한다. 행복해. 물론이지. 하지만 타리크,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야? 이곳은 고향이 아니잖아. 카불은 고향이잖아.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것도 좋은 일들이 말이야.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나는 기여하고 싶어. 내 말 이해하겠어?
타리크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확실해? 응, 맞아. 확실해. 하지만 그 이상이야. 나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타리크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본다. 하지만 당신도 가기를 원할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야. 타리크가 미소를 짓는다. 이마에 주름이 펴지면서 짧은 순간 그는 옛날에 타리크로 돌아가 있다. 두통이 없던 시절에 타리크로 말이다. 시베리아에 가면 콧물이 땅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고 말하던 옛날의 타리크로 말이다. 그것은 그녀의 상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라일라는 요즘 타리크의 옛 모습을 자주 본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다. 나? 라일라, 나는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거야. 그녀는 그를 잡아당겨 입을 맞춘다. 라일라는 이 순간보다 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말한다. 고마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먼저 나는 헤라트에 가고 싶어. 헤라트에? 라일라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한다. 아이들에게 각각 다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아지자는 아직도 악몽을 꾼다. 지난주에는 근처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누군가가 여러 발의 축포를 쏘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라일라는 아지자에게 그들이 카불로 돌아가면 탈레반은 거기에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전투도 없을 것이고 그녀를 고아원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내 아빠, 나 잘마이 너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 거야. 아지자, 너는 다시는 내게서 떨어져 살진 않을 거야. 약속하마? 그녀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날까지 말이다. 내가 어떤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싶어 할 때까지는 말이다. 마리를 떠나는 날 잘마이를 달래는 게 어렵다. 그는 알료나의 목에 팔을 두르고 놓지 않는다. 아지자가 말한다. 엄마, 저 애를 염소한테서 떼놓지 못하겠어요. 라일라가 다시 설명한다. 잘마이 버스에 염소를 태울 수는 없어. 타리크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카불에 가면 알려나와 똑같이 생긴 염소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잘마이는 마지못해 염소를 놓아준다. 사이드와도 아쉬운 눈물의 작별을 한다. 그는 문간에서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코란을 높이 들고 타리크, 라일라, 아이들이 3번씩 입을 맞추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는 타리크가 트렁크에 2개의 여행 가방을 싣는 걸 도와준다. 사이드는 그들을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 그리고 버스가 부르릉거리며 떠날 때 보도에 서서 손을 흔든다. 그녀는 몸을 뒤로 기대고 버스의 뒷창문으로 멀어져 가는 사이드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머릿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마리의 안전함을 뒤로 하고 떠나다니 바보 같은 짓은 아닐까? 그녀의 부모와 오빠들이 죽었고 이제야 겨우 폭탄의 연기가 사그라드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보짓이 아닐까? 그때 기억의 어두운 저편으로부터 바비가 카불에 작별을 하려 할 때 암송했던 2줄의 시가 떠오른다.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들을 셀 수도 없고 벽 뒤에 숨은 1000개의 찬란한 태양들을 셀 수도 없으리. 라일라는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으며 눈물에 젖은 눈을 깜빡인다. 카불이 기다리고 있다. 카불이 필요로 하고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잘하는 짓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별 인사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전쟁은 카불, 헤라트, 칸다하르를 잇는 도로들을 파괴해버렸다. 지금 헤라트에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이란의 마샤드를 경유하는 것이다. 랄라와 그녀의 가족은 그곳에서 하룻밤만 묵는다. 그들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다른 버스를 탄다. 마샤드는 혼잡하고 분주한 도시다. 라일라는 공원 사원, 첼로, 케밥 식당들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걸 바라본다. 버스가 8번째 이맘 이슬람교의 수니파에서 칼리프나 뛰어난 학자에 대한 종칭인 이맘 레자의 사당을 지나칠 때 라일라는 반짝이는 타일, 청탑, 장엄한 금빛 지붕을 자세히 보려고 목을 길게 뺀다. 모든 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보존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부처상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는 흙이 되어 바미안 계곡에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부처상들.
버스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국경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이 걸린다. 아프가니스탄이 가까워지면서 지형은 더 황량하고 더 메마르게 변한다. 헤라트로 가는 국경을 넘기 직전에 그들은 아프간 난민 수용소를 지나친다. 누런 먼지, 검은 텐트, 함석으로 된 빈약한 구조물이 흐릿하게 라일라의 눈에 비친다. 그녀는 손을 뻗어 타리크의 손을 잡는다. 헤라트의 거리들은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고 향기로운 소나무들이 줄을 지어 심겨져 있다. 공원과 도서관들이 건축 중이고 손질이 잘 된 안뜰이 있고 페인트로 새로 칠한 건물들이 있다. 신호등은 작동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라일라는 헤라트의 봉건적인 군 지도자인 이스마을 힌이 아프간과 이란 사이의 국경에서 거둔 상당한 관세 수입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카불에서는 그 돈이 그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들을 무아파크 호텔까지 실어다준 택시 운전사는 이스마일 한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면 어조가 존경스럽고 경건해진다. 무아파크 호텔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 가진 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마샤드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데다 아이들은 기진맥진해 있다. 데스크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사무원은 방 열쇠를 가져다 주면서 타리크에게 무아파크 호텔이 기자들과 NGO 근무자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해준다. 그는 큰 소리를 친다. 빈라덴도 여기에서 잔 적이 있다오? 방에는 2개의 침대와 찬물이 나오는 욕실이 있다. 침대 사이의 벽에는 하자 압둘라 안사리 시인의 초상화가 붙어 있다. 라일라는 창문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와 그 너머에 있는 공원을 바라본다. 공원에는 무성한 꽃들 사이로 파스텔풍의 색조를 띤 벽돌길이 나 있다. 텔레비전에 익숙해 있던 아이들은 방에 텔레비전이 없자 실망한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잠이 든다. 타리크와 라일라도 곧 잠에 빠진다. 라일라는 기억이 나질 않는 꿈을 꾸다가 한밤중에 한번 깬 걸 제외하고 타리크의 발에 안겨고니 잔다. 다음날 아침 마르멜로 잼을 바른 신선한 빵에 삶은 달걀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다음 타리크는 그녀에게 택시를 잡아준다. 타리크가 말한다. 나 없이 혼자 다녀와도 되겠어? 아지자는 타리크의 손을 잡고 있다. 잘마이는 그렇지 않지만 타리크의 엉덩이에 한쪽 어깨를 기대고 가까이에 서 있다. 응, 걱정이 돼서 그래. 라일라가 말한다.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뭘 좀 사줘. 택시가 빠져나갈 때 잘마이가 울기 시작한다. 라일라가 돌아보니 그가 타리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그가 타리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라일라는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운전사가 말한다. 당신은 헤라트 사람이 아니군요. 그는 검은 머리를 길러 어깨까지 내리고 있다. 왼쪽 콧수염 속으로 상처가 있다. 앞 유리 운전석 쪽으로 사진이 놓여 있다. 머리를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닦고 볼에 핑크빛이 감도는 작은 소녀의 사진이다. 라일라는 그에게 작년에는 파키스탄에 있다가 카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대음마장에 살아요. 그녀는 앞유리를 통해서 구리 세공인이 노쇠 손잡이를 주전자에 용접하는 모습과 안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가죽을 잘라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본다. 그녀가 묻는다. 여기에서 오래 사셨어요? 아, 평생 살았죠.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모든 걸 보았습니다. 당신은 폭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일라는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말을 계속한다. 1979년 3월이었죠. 소련군이 침공하기 9개월 전이었어요. 화가 난 헤라트 사람들이 소련 고문관들을 몇 죽였어요. 그러자 소련군은 탱크와 헬리콥터를 보내 이곳을 폭격했죠. 함시라 그들은 사흘 동안 도시를 폭격했어요. 건물을 무너뜨리고 첨탑 중 하나를 파괴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나는 그 사흘 동안에 2 여동생을 잃었어요. 그중 하나는 12살이었어요. 그는 앞유리에 있는 사진을 두드린다. 이게 그 동생이랍니다. 안 됐군요. 라일라는 아프간에 관련된 얘기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죽음, 상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 라일라는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자신이 살아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택시 안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굴 담화는 흙과 짚으로 지어진 납작한 오두막들과 그 사이에 울타리가 있는 몇몇 집들이 있는 마을이다. 오두막 밖에서 햇볕에 까맣게 탄 여자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임시로 만든 장작 석쇠 위에 놓인 커다란 검은 그릇에서 나오는 김 때문에 젖어 있다. 노새들이 여물통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닭을 쫓던 아이들이 택시를 쫓아오기 시작한다. 라일라는 돌이 가득 실린 손수레를 밀고 가는 남자들을 본다.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는 걸 바라본다. 운전사가 방향을 한번 꺾는다. 그들은 정중앙에 비바람에 상한 묘가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친다. 운전사는 마을의 숲이 교도가 거기에 묻혀 있다고 말한다. 풍차도 있다. 한가로운 젓갈색 날개가 드리운 그늘 속에 3명의 작은 사내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흙을 갖고 놀고 있다. 운전사가 차를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아이가 질문에 대답한다. 아이는 위쪽의 집을 가리킨다. 운전사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기어를 넣는다. 그는 담이 둘러쳐진 단층짜리 집 밖에 차를 세운다. 라일라는 담 너머로 무화과 나무들의 우듬지를 본다. 어떤 가지들은 옆으로 나와 있다. 그녀가 운전사에게 말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어준 중년 남자는 땅딸막하고 마른 몸집에 젓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수염은 듬성듬성 희끗희끗하다. 그는 피르한 툰반 평상복 위에 차반을 걸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한다. 라일라가 묻는다. 여기가 파이줄라 선생님 댁인가요? 네, 저는 그분의 아들 함자입니다. 함시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저는 당신 아버지의 옛 친구인 마리암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함자가 눈을 깜빡인다. 당혹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친다. 마리암이라. 잘릴한의 딸입니다. 그가 다시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손바닥을 볼에 대더니 얼굴이 환해져 웃는다. 그러자 빠지고 없거나 썩어가는 이가 드러난다. 그가 말한다. 아, 그 말은 아 하고 숨을 내뱉는 소리처럼 들린다. 아, 마리암, 당신은 그분의 딸입니까? 그는 목을 들어 그녀의 뒤를 유심히 살핀다. 그분이 이곳에 오셨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네요. 오셨나요? 미안하지만 돌아가셨어요. 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잠시 그들은 문간에 서 있다. 함자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고 어딘가에서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린다. 함자가 문을 열면서 말한다.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들은 가구가 별로 없는 방의 마룻바닥에 앉는다. 바닥에는 헤라트산 양탄자가 깔려있고 구슬이 달린 방석이 놓여있다. 벽에는 메카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있다. 그들은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창문 양쪽에 앉는다. 라일라는 다른 방에서 여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맨발의 소년이 그들 앞에 녹차와 피스타치오, 가즈, 누가가 담긴 그릇을 놓는다. 함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제 아들입니다. 소년이 소리 없이 나간다. 함자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한다. 자, 얘기해 보시죠. 라일라는 그에게 모든 걸 얘기해 준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년이 지났어도 마리암에 대해 얘기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함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받침 접시에 놓인 자신의 찻잔을 서서히 이쪽 저쪽으로 돌린다. 그가 마침내 말한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은 그분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녀의 귀에 아잔을 불러준 사람도 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분의 스승이었지만 친구이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잘릴하니 그분을 결혼시켰을 때 아버님은 몹시 낙담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버님께 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함자는 머리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시한다. 아버님은 장수하셨습니다. 사실 잘릴함보다 더 오래 사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암의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 공동묘지에 아버님을 묻어드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로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겁니다. 라일라는 컵을 내려놓는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리암이 어디에 살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를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운전사는 조금 더 기다리는데 동의한다. 함자와 라일라는 마을을 빠져나가 굴다만과 헤라트를 잇는 도로의 경사면을 걸어서 내려간다. 15분 정도 걷고 나자 그가 양쪽에 큰 풀이 나 있는 좁은 협곡을 가리킨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길이 나 있습니다. 풀과 덤불이 나 있는 길은 거칠고 구불구불하다. 바람이 불면서 큰 풀잎이 라일라의 종아리를 때린다. 그녀와 함자는 길을 올라가 방향을 바꾼다. 길 양편에 핀 갖가지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어떤 꽃들은 크고 꽃잎이 구부러져 있고 어떤 꽃들은 키가 작고 잎이 부채 모양이다. 이따금 갈쭉갈쭉한 미나리아 제비가 낮은 풀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피어 있다. 라일라는 제비들이 머리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와 메뚜기가 발 밑에서 바쁘게 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이렇게 200m쯤 걸어 올라간다. 그러자 길이 평평해지더니 더 평평한 땅이 나온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라일라는 소매로 이마를 훔치고 얼굴 앞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떼를 쫓는다. 여기에서 그녀는 먼 지평선에 펼쳐진 산들, 사시나무, 포플러나무,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 관목들을 바라본다. 함자가 숨을 약간 헐떡거리며 말한다. 이곳에 시내가 있었는데 말라붙은 지 오래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른 시내 바닥을 건너 산 쪽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는 포플러 나무 밑에 있는 바위에 앉으며 말한다.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 당신은 계속 가세요. 오래 안... 걱정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함시라 어서 가세요. 라일라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돌에서 돌로 발을 옮기며 시내 바닥을 건너간다. 그녀는 바위 사이에 깨진 소다수병이 있는 걸 본다. 녹슨 깡통도 보이고 아연 뚜껑이 달린 쇠그릇이 흙으로 덮여 반쯤 묻혀 있는 것도 보인다. 그녀는 산을 향해 간다. 버드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흔들린다. 가슴이 방망이 질을 한다. 마리암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버드나무들이 서 있다. 가운데 개간지가 있고 둘레의 버드나무들이 서 있다. 라일라는 걸음을 빨리 한다.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한다. 그녀는 어깨 너머를 쳐다본다. 함자는 아주 작게 보인다. 그의 차판이 나무들의 갈색 껍질에 대비되어 보인다. 그녀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는다. 그녀는 바지 가랑이를 올리고 걸음을 서두른다. 그녀는 버드나무에 도착할 때쯤 숨을 헐떡인다. 마리암의 오두막이 아직도 있다. 라일라는 오두막에 다가서면서 하나밖에 없는 유리창은 비어있고 문짝은 떨어지고 없는 걸 본다. 마리암은 닭장과 탄두루, 나무로 된 옥의 변소에 대해 얘기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오두막 입구에서 잠시 멈춘다. 안에서 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출렁이는 커다란 거미줄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안은 어둠 침침하다. 라일라는 잠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생각했던 것보다 안이 좁아 보인다. 마룻바닥에는 썩어가는 깨진 판자 반 조각만이 남아있다. 그녀는 나머지는 장작으로 쓰기 위해 누군가가 뜯어갔다고 생각한다. 바닥에는 이제 가장자리가 마른 풀잎들, 깨진 유리병, 껌종이, 야생버섯, 오래된 누런 담배꽁초가 널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잡초다. 어떤 것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뻔뻔하게 벽을 타고 반쯤 올라가 있다. 15년,
이곳에서 15년을 살았다니. 라일라는 벽에 등을 대고 앉는다. 그녀는 버드나무 가지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 천장에는 더 많은 거미줄이 있다. 누군가가 벽에 스프레이로 뭔가를 써놓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씨가 벗겨져서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다. 그녀는 문득 거기에 적힌 글씨가 러시아어라는 걸 깨닫는다. 한쪽 구석에 버려진 새 둥지가 있다. 벽과 낮은 천장이 만나는 다른 쪽 구석에는 박쥐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라일라는 눈을 감고 잠시 앉아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마리암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때로 어려웠다. 혀끝에 감돌면서 나오지 않는 말처럼 마리암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와 있으니 마리암을 떠올리는 일이 쉬워진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 기다란 턱, 거칠어진 목 위의 피부, 담은 입술에 머금던 미소를 떠올리는 게 쉽다. 이곳에 있으니 라일라는 마리암의 부드러운 무릎에 볼을 대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마리암이 코랑 구절들을 암송하며 앞뒤로 몸을 흔드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말들이 마리암의 몸 아래로 그녀의 무릎으로 떨리며 내려와 귀에 들리는 걸 느낄 수도 있다. 그때 땅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그것들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잡초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오두막의 흙이 가시로 덮인 마지막 잎들을 집어 삼킬 때까지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 거미줄이 기적적으로 풀어 헤쳐진다. 새 둥지가 어디론가 없어지고 장가지들이 하나씩 부러져 오두막 밖으로 날아간다. 보이지 않는 지우개가 러시아어로 된 낙서를 벽에서 지운다. 마룻바닥이 돌아와 있다. 라일라는 2개의 간이 침대, 나무 식탁, 2개의 의자, 구석에 놓인 스토브, 벽을 따라 질러진 선반, 그 위에 놓인 닭이와 냄비, 그을린 차 주전자, 컵과 숟가락들을 본다. 그녀는 닭들이 밖에서 꼬꼬댁거리고 멀리서 시내가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어린 마리암이 석유 램프 불빛으로 식탁에서 인형을 만들고 있다. 그녀는 뭔가를 흥얼거리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발랄하다. 머리는 감아서 뒤로 넘기고 있다. 이는 모두 나이다. 라일라는 마리암이 인형의 머리에 실 가닥을 붙이는 걸 바라본다. 몇 년 후에 이 작은 소녀는 삶에 요구하는 게 별로 없는 여인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자신에게도 슬픔과 실망이 있으며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꿈이 있다는 걸 밖으로 내비치지 않는 여인이 될 것이다. 강바닥에 있는 바위처럼 아무런 불평 없이 견디고 자신을 덮쳐오는 물살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나름의 형상을 갖춰가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벌써 라일라는 이 소녀의 눈 뒤에 있는 뭔가를 본다. 라시드나 탈레반이 깰 수 없는 깊은 마음속을 본다. 석회암처럼 단단하고 굳은 어떤 것. 결국 그녀 자신의 삶을 끝내고 라일라에게 구원이 될 어떤 것. 소녀가 고개를 든다. 그리고 인형을 내려놓고 미소를 짓는다. 라일라? 라일라의 눈이 번쩍 뜨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인다. 몸이 앞으로 쏠린다. 그 동작에 박쥐가 놀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간다. 박쥐의 날개짓 소리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같다. 박쥐가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 라일라는 몸을 일으키고 바지에 묻은 나뭇잎을 털어낸다. 그녀는 오두막 밖으로 나온다. 밖에 나오자 빛이 약간 변해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풀들이 나풀거리고 버드나무 가지가 소리를 낸다. 라일라는 개간지를 떠나기 전에 마리암이 자고 먹고 꿈을 꾸고 잘일 때문에 애간장을 졸였던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 버드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이는 구부러진 그림자를 기울어진 벽에 들이운다. 까마귀 한 마리가 판판한 지붕 위에 내려앉는다. 그것은 뭔가를 쪼아먹다가 까악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마리암, 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라일라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풀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함자가 아직도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걸 본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선다. 그가 말한다. 돌아갑시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라일라는 문 옆에 뜰에서 함자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차를 내왔던 사내아이가 닭 한 마리를 들고 무화과 나무 밑에 서서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라일라는 창문에서 새침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 히잡을 쓴 나이 많은 여인과 어린 소녀의 얼굴. 문이 열리고 함자가 나온다. 상자를 들고 있다. 그는 그것을 라일라에게 준다. 잘릴하니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제 아버님께 이걸 주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암이 그걸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걸 2년 동안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마리암을 위해 갖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분은 오신 적이 없습니다. 라일라는 타원형 주석 상자를 바라본다. 오래된 초콜릿 상자처럼 생겼다. 황록색이다. 경첩이 달린 뚜껑 주변이 온통 금색 소용돌이 장식인데 퇴색해 가고 있다. 측면은 약간 녹슬어 있다. 뚜껑의 앞쪽 가장자리에 약간 팬 곳이 두 군데 있다. 라일라는 상자를 열려고 한다. 하지만 열쇠가 채워져 있다. 그녀가 묻는다. 이게 뭐죠? 함자는 그녀의 손바닥에 열쇠를 놓아준다. 제 아버님은 이걸 열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여는 것이 신의 뜻인 모양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타리크와 아이들은 아직 돌아와 있지 않다. 라일라는 상자를 무릎에 놓고 침대에 앉는다. 그녀의 일부는 그걸 열지 않고 놓아두고 싶다. 그래서 잘일이 뭘 의도했든 비밀로 남겨두고 싶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긴다. 그녀는 열쇠를 넣는다. 열쇠가 달가닥 거리다가 상자가 열린다.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있다. 하나는 봉투이고 다른 하나는 삼배자루이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카세트다. 라일라는 테이프를 갖고 리셉션 데스크로 간다. 전날 접수를 받았던 나이가 많은 사무원은 그녀에게 비디오가 가장 큰 방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방은 현재 비어 있으니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콧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에게 데스크를 넘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은 라일라를 2층에 있는 기다란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간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어가게 한다. 라일라의 눈이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을 찾는다. 그녀의 눈은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녀는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전원을 켠다. 그리고 테이프를 넣고 작동 단추를 누른다. 화면에는 잠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라일라는 왜 잘일이 빈 테이프를 마리암에게 줬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음악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일라는 얼굴을 찡그린다. 그녀는 1, 2분 동안 쳐다본다. 그리고 멈춤 단추를 누르고 앞으로 감았다가 다시 작동 단추를 누른다. 같은 영화다. 노인이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다. 화면에 나오는 영화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피노키오다. 라일라는 이해할 수가 없다. 타리코와 아이들은 6시가 막 지나서 호텔로 돌아온다. 아지자는 라일라에게 달려와 타리크가 사준 귀걸이를 보여준다. 에나멜 나비가 달린 은색 귀걸이다. 잘마이는 주둥이를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 바람을 넣어서 쓰는 돌고래를 안고 있다. 타리크가 라일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묻는다. 기분이 어때? 라일라가 말한다. 괜찮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들은 근처의 식당으로 걸어간다. 작은 식당이다. 끈적끈적한 비닐 식탁보가 깔린 연기가 자욱하고 시끌벅적한 곳이다. 하지만 양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다. 빵은 뜨끈뜨끈하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한동안 거리를 거닌다. 타리크는 거리 한쪽에 있는 매점에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먹는다. 그들 뒤로 붉은 황혼을 배경으로 산들의 실루엣이 보인다. 라일라는 비디오를 본 후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줄이 쳐진 한 장의 노란 종이에 청색 잉크로 쓰인 편지가 안에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마리암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내가 건강한 몸이었으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한 달 전에 너와 얘기를 하려고 카불에 갔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너를 탓할 수는 없었다. 내가 너라면 나도 똑같이 했을지 모른다. 나는 오래전에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너의 집 문 앞에 놓아둔 편지를 너는 읽었을 게다. 내 편지를 읽고 내가 부탁
부탁한 대로 파이줄라 선생을 보러 왔을 게다. 사랑하는 마리암, 그 편지를 읽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너한테 몇 마디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마리암, 내 아빠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후로 많은 슬픔을 겪었다. 내 의붓 어머니 아프수는 1979년 폭동이 일어난 첫날 죽었다. 너의 동생 닐로 파르도 같은 날 산탄에 맞아 죽었다. 닐로 파르가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내 오라비인 파르하드는 1980년 지하드에 참전했다. 그 애는 1982년 헬만드 외곽에서 소련군의 총에 죽었다. 나는 그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마리암, 나는 너한테 자식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있다면 신이 그들을 돌봐 내가 겪었던 슬픔을 내가 겪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나는 아직도 그들에 대한 꿈을 꾼다. 나는 아직도 나의 죽은 자식들에 대한 꿈을 꾼다. 사랑하는 마리암, 나는 너에 대한 꿈도 꾼다. 나는 내 목소리와 내 웃음소리가 그립다. 너한테 책을 읽어주고 같이 고기를 잡았던 시절이 그립다. 우리가 함께 고기를 잡았던 때를 너는 기억하니? 사랑하는 마리암, 너는 착한 딸이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창피하고 후회스럽다. 그래, 후회스럽다. 사랑하는 마리암, 나는 많은 걸 후회한다. 내가 헤라트에 왔던 날 너를 만나주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 문을 열고 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 너를 내 딸로 삼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했던 걸 후회한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체면을 구길까봐 두려워서, 나의 평판에 먹칠을 하기 싫어서, 이 저주받은 전쟁에서 내가 보았던 끔찍한 것들과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었는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것은 무정한 사람에 대한 벌인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을 위한 벌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리암, 내가 착한 딸이었으며 나는 아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에게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마리암,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한때 내가 알았던 부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내 땅 대부분과 모든 가게를 압수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내게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카불에서 돌아온 후 나는 조금 남아있는 땅을 팔았다. 여기에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넣었다. 큰 돈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 수 있을 게다. 약간의 돈일 뿐이다. 약간의 돈 말이다. 너는 내가 돈을 달러로 바꿨다는 걸 알 거다.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됐는지 신만이 아신다. 내가 너의 용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용서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내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없고 말이다. 비록 늦었지만 늘 내 것이었던 걸 너한테 주는 것뿐이다. 나는 너한테 성실한 아비가 아니었다. 어쩌면 죽어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죽음에 관해서 구구절절 얘기해 너에게 부담을 주긴 싫다. 하지만 나는 죽음에 임박해 있다. 의사들 말로는 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나처럼 나약한 사람한테는 딱 맞는 죽음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마리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더 관대했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내가 아비를 보러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너를 맞아들이고 너를 가슴에 안을 기회를 주면 좋겠다. 내 심장처럼 약한 희망이긴 하다. 나도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희망을 품고 기다릴 것이다.
내 딸아, 신이 너에게 길고 유복한 삶을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신이 너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내가 너한테 주지 못했던 행복과 평화와 사랑을 내가 찾기를 바란다. 잘 있어라. 나는 사랑이 깊으신 신의 손길에 너를 맡긴다. 1987년 5월 13일 너의 못난 아비 잘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 아이들이 놀다가 잠이 든 후 라일라는 타리크에게 편지에 대해 얘기한다. 그녀는 그에게 삼배자루에 들어있는 돈을 보여준다. 라일라가 울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 준다. 2003년 4월 가뭄이 끝났다. 마침내 지난 겨울에는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고 지금은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카불강이 다시 흐르고 있다. 봄에 홍수가 나면서 타이타닉 시를 쓸고 가버렸다. 이제 거리에는 진흙이 있다. 신발이 진창에 빠진다. 자동차도 빠진다. 사과를 가득 실은 당나귀들이 웅덩이 속 진흙을 절벅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아무도 진흙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아무도 타이타닉 시가 없어진 걸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시 카불이 푸르러지길 원해. 어제 라일라는 아이들이 비가 쏟아지는데 회색 하늘 밑에 뒤뜰에서 이 웅덩이에서 저 웅덩이로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대흐마장에 새내어 살고 있는 침실 2개짜리 작은 집의 부엌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뜰에는 한 그루의 석류나무가 있고 들장미 덩굴이 수북하다. 타리크는 미끄럼틀과 그네 잘마이의 염소를 위한 작은 우리를 벽에 붙여 만들었다. 라일라는 잘마이의 머리에서 빗물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발로 기도를 해주는 타리크처럼 자기도 면도를 해달라고 했다. 비 때문에 아지자의 긴 머리가 납작해졌다. 그녀가 머리를 흔들자 머리에 튀겼던 물이 젖은 넝쿨손이 되어 잘마이에게 튀겼다. 잘마이는 이제 6살이 다 되었다. 아지자는 10살이다. 그들은 지난주 그녀의 생일 파티를 해주고 마침내 타이타닉이 카불 사람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영화관에 데리고 갔다. 라일라가 종이봉지에 점심을 넣으며 말한다. 얘들아 서둘러 늦겠다. 아침 8시다. 라일라는 5시에 일어났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 나마즈를 위해 그녀를 흔들어 깨운 건 아지자였다. 라일라는 아지자가 기도에 집착하는 건 마리암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는 걸 안다. 당분간은 그러할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뿌리가 뽑힌 잡초처럼 시간은 기억의 정원에서 마리암을 데려갈 것이다. 나마즈가 끝난 후 라일라는 다시 침대에 들었다. 그녀는 타리크가 집을 나설 때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는 걸 희미하게 기억한다. 타리크는 지뢰를 밟았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다리가 잘린 사람들에게 의족을 맞춰주는 프랑스 NGO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잘마이가 아지자를 쫓아 부엌으로 들어온다. 너희들 공책은 생겼니? 연필은? 교과서는? 여기요. 아지자가 가방을 들며 말한다. 라일라는 아지자의 말 더듬는 버릇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럼 가자. 라일라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문을 잠근다. 그들은 서늘한 아침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향한다. 거리는 인력거, 택시, UN 트럭, 버스, ISAF, 지프 등으로 벌써 붐비고 있다. 상인들은 졸린 눈으로 밤사이에 내려놓았던 상점 문을 열고 있다. 노점상들이 껌과 담뱃값을 높이 쌓아놓고 그 뒤에 앉아있다. 과부들은 벌써 거리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행인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다. 라일라는 카불에 돌아왔다는 것이 신기하다. 도시는 변해 있다. 그녀는 이제 날마다 사람들이 묘목을 심고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새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본다. 라일라는 옛날 무자히딘 로켓의 빈 탄 안에 꽃이 심겨져 창턱에 놓여 있는 걸 본다. 사람들은 그걸 로켓꽃,
정원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타리크는 라일라와 아이들을 데리고 보수 중인 바브루 정원에 데리고 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라일라는 카불의 거리 구석에서 루바브와 타블라, 두타르와 소형 오르간과 탐부라, 옛 아마드 자히르 노래를 듣는다. 라일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았으면 싶다. 하지만 잘릴의 편지가 그러한 것처럼 카불의 참회는 너무 늦게 왔다. 라일라와 아이들은 색 유리를 낀 검정색 랜드 크루저가 갑자기 지나갈 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를 막 건너려고 한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 라일라는 간신히 사고를 면한다. 거무튀튀한 빗물이 아이들의 옷에 튀긴다. 라일라는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보도로 데려간다. 가슴이 떨린다. 랜드 크루저는 거리 아래쪽으로 속력을 내고 달려가더니 경적을 2번 울리고 왼쪽으로 가파르게 방향을 꺾는다. 라일라는 그곳에 서서 아이들의 팔목을 꼭 잡은 채 숨을 쉬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산란하다. 군벌들이 다시 카불로 돌아왔다는 것이 라일라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부모의 살인자들이 담으로 둘러싸이고 정원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그들이 이런저런 부서의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되고 번쩍번쩍한 방탄용 SUV 차를 자신들이 파괴한 지역에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질주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다. 그것이 그녀를 괴롭힌다. 하지만 라일라는 분노에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리암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었다. 그래야 무슨 소용이야? 라일라, 그래야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녀는 순진하고 현명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라일라는 체념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을 위하여, 타리크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도 꿈에 나타나는 마리암을 위하여. 그녀의 의식 가까운 곳에 있는 마리암을 위하여 라일라는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것과 희망. 자만이 농구공을 튀기며 무릎을 굽히고 자유투를 던지는 선에 서 있다. 그는 똑같은 저지를 입고 코트에 반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만은 라일라를 알아보고 공을 겨드랑이에 넣고 손을 흔든다. 그가 소년들에게 뭔가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소리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일라가 손을 마주 흔든다. 고아원 운동장에는 동쪽 벽을 따라 사과나무 묘목이 심겨져 있다. 라일라는 건물이 다시 지어지는 대로 남쪽 벽에도 사과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고아원에는 이제 새 그네도 있고 새 원숭이 기둥도 있고 새 철골 놀이시설도 있다. 라일라는 방충망을 지나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들은 고아원 안팎에 새로 페인트칠을 했다. 타리크와 자마는 지붕이 새는 곳을 수선하고 벽을 떼었으며 창문을 교체하고 아이들이 자고 노는 방들에 카펫을 깔았다. 지난 겨울 라일라는 아이들을 위해 몇 개의 침대를 사서 숙소에 들여놓았다. 베개도 사고 제대로 된 양털 담요도 샀다. 그녀는 겨울을 대비해 난로도 들여놓았다. 카불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 하나인 어니스는 지난달 고아원 개조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들은 자만, 타리크, 라일라 그리고 직원 중 한 사람이 아이들 뒤에 일렬로 서 있는 사진도 실었다. 라일라는 그 기사를 보고 어렸을 때 친구였던 기티와 하시나를 떠올렸다. 하시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가 20살이 됐을 때쯤이면 기티와 나는 아이를 4-5씩 낳았을 거다. 그러나 라일라 너는 우리 두 바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뭔가가 될 거야. 신문 1면에 내 사진이 실릴 날이 올 거야. 사진은 1면에 실리진 않았지만 그것은 하시나가 예언했던 대로였다. 라일라는 방향을 바꿔 2년 전에 자신과 마리암이 아지자를 자만에게 넘겨주며 걸었던 복도를 따라 걸어간다. 라일라는 아직도 손목에서 아지자의 손가락을 떼어내야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울음을 참고 이 복도를 달려가고 마리암은 그녀를 쫓아오며 이름을 부르고 아지자는 공포에 질려 울던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 복도의 벽은 이제 공룡,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 바미안 석불 포스터, 고아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려져 있다.
그림들 중 상당수는 오두막을 밟고 넘어가는 탱크, AK-47을 휘두르는 남자들, 난민 수용소의 텐트, 지하드의 장면을 그린 것들이다. 라일라는 복도의 구석을 돌면서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 그들의 스카프, 깎인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모습, 작고 마른 모습, 충충한 갈색의 아름다움이 그녀를 반긴다. 아이들은 라일라를 보자 달려온다.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온다. 라일라는 애워싸인다. 높은 목소리, 날카로운 목소리의 인사, 두드리고 잡고 잡아당기고 만지고 그녀의 팔에 서로 안기려고 씨름을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 아이들은 자그만 손들을 내밀며 관심을 끌려고 한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다. 라일라는 그걸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줄을 세워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힘들다. 두 개의 인접한 방 사이의 벽을 헐어내고 교실을 지은 건 타리크와 자만이었다. 바닥은 아직도 심하게 깨져 있고 어떤 곳은 타일이 없다. 당분간 타르칠한 방수포로 때우고 적당히 지내야 한다. 그러나 타리크는 곧 타일을 새로 깔고 카펫을 깔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교실 문간 위에 직사각형 게시판이 걸려 있다. 자만이 사포로 닦아 하얗고 반들반들하게 칠한 것이다. 그 위에 자만은 붓으로 넋줄로 된 시를 써 넣었다. 라일라는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돈을 주겠다던 원조가 오지 않고 재건축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탈레반이 다시 결집하여 돌아와 복수를 할 것이고 세계는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잊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답변이라는 걸 안다. 그 시행은 그가 좋아하는 하페즈의 가잘에 나오는 것이다.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헛간은 장미꽃밭으로 바뀔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살아있는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홍수가 닥치면 노아가 태풍의 눈 속에서 너희들을 안내할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라일라는 그 밑을 지나 교실에 들어간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공책을 펴고 잡담을 하고 있다. 아지자는 옆줄에 있는 아이와 얘기하고 있다. 종이 비행기가 높은 호를 그리며 날아간다.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던진다. 라일라가 교탁에 자신의 책을 놓으며 말한다. 여러분, 페르시아어 교과서를 펼치세요. 아이들이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라일라는 커튼이 없는 창문 쪽으로 간다. 자유투를 연습하기 위해 운동장에 줄을 지어 서 있는 사내 아이들이 유리창으로 보인다. 그들 위에 있는 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농구 골대의 가장자리 쇠, 타이어로 된 그네의 고리, 자만의 목에 걸린 호각, 그의 새로 맞춘 안경이 햇빛에 반짝인다. 라일라는 따뜻한 유리창에 손바닥을 댄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그녀는 햇빛이 그녀의 볼, 눈꺼풀, 이마에 닿도록 놔둔다. 그들이 카불에 처음 왔을 때 라일라는 탈레반이 마리암을 어디에 묻었는지 몰라 괴로워했다. 그녀는 마리암의 무덤에 찾아가 머물다가 한두 송이의 꽃을 놓고 왔으면 싶었다. 그러나 라일라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다. 마리암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녀는 이곳에 있다. 그들이 새로 칠한 벽, 그들이 심은 나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담요, 그들의 베개와 책과 연필 속에 그녀가 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 있다. 그녀는 아지자가 암송한 시편, 아지자가 서쪽을 향하여 절하면서 중얼거리는 기도 속에 있다. 하지만 마리암은 대부분 라일라의 마음속에 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1000개의 태양에 눈부신 광채로 빛나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걸 라일라는 깨닫는다. 그녀는 몸을 돌려 본능적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성한 귀를 약간 들어 올린다. 아지자다. 엄마 괜찮아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 랄라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멈칫한다. 그녀의 손이 내려간다. 뭔가 하나의 물결이 그녀의 몸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다. 그녀는 그것이 스친 자리를 가볍게 두드린다. 그녀는 기다린다. 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다. 엄마? 랄라가 미소를 짓는다. 응, 얘야. 나는 괜찮다. 그래, 괜찮아. 그녀는 앞에 있는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전날 밤에 저녁을 먹으며 다시 즐겼던 이름짓기 놀이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은 라일라가 타리크와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후로 계속되는 밤의 의식이 되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자기들이 지은 이름에 대한 이유를 댄다. 타리크는 모하마드라는 이름이 좋다고 한다. 최근에 비디오로 슈퍼맨을 본 잘마이는 왜 아프간 소년의 이름이 클라크일 수 없는지 궁금해한다. 아지자는 아만이란 이름이 좋다고 열을 올린다. 라일라는 오마르라는 이름이 좋다. 하지만 이 놀이에서는 남자아이의 이름만이 거론된다. 딸의 이름은 라일라가 이미 지어놓았기 때문이다. 작가 후기. 아프간 난민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벌써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전쟁, 무정부, 기아, 핍박은 이 소설에 나오는 타리크와 그의 가족처럼 수백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버리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이란에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탈출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8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20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들이 파키스탄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나는 명예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기관 중 하나인 UN 난민국의 미국 특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UN 난민국은 난민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고 비상 원조 물자를 제공하고 난민들이 안전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UN 난민국은 세계 곳곳에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난민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부룬디, 콩고, 차드, 수단의 다푸르 지역 등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난민국과 더불어 난민들을 돕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난민국을 돕거나 난민국과 그것이 하는 일, 난민들이 처한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면 UN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월 31일 할레드 호세이니